저자는 모리 미키사부로라고 하는 일본 학자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도교 도가 쪽 전공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루는 관점이나 철학사적 입장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소개를 제가 이렇게 써봤었습니다. 중국 철학, 중국 사상의 역사를 한눈에 훑어봅니다. 먼 옛날 고대 사상에서 시작해서 청나라 말기의 사상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다양한 개념의 역사를 만납니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모리 미키사부로의 중국 사상사를 함께 읽으며 중국 사상의 역사적 맥락을 찬찬히 짚어봅니다. 전문 학자가 아닌 일반 교양인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처음 중국 사상사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좋은 책입니다. 길잡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중국 사상의 특징과 흐름을 살펴봅시다 라고 제가 소개글을 들었고요. 자, 책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거는 중국 사상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이 책에서 결합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용어 모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거운 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중국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이제 중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현재 이제 중국만을 가리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제국을 움직인 네 가지 힘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미조구치 유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이라 함은 현대의 주권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그 영역이 늘거나 줄고 민족이 뒤얽히며 여러 문화가 뒤섞이고 교역하면서 현대에 이른 그 변화와 흐름 속에서 한자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스스로 중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온 세계를 가리킨다. 국가라고 하는 면에서 자꾸 중국 국사를 보려고 하다 보면 조금 오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키지 않으며 또 나아가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오늘날 중국이 이야기하는 자기 중국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 중국의 정체성도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면에서 전통에 가까운 의미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저자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중국 이웃 나라의 민족의 철학사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사상 전체를 이야기할 때 중국 사상 혹은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있는 표현은 이제 사상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왜 철학사가 아닐까? 보통은요, 이제 철학사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오늘날은 즐겨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라는 점이죠.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과연 중국에도 철학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다뤄졌거든요. 좁은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 혹은 사변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추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생각들에 관한 관점들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철학을 보면 중국에는 사변 철학이 없거나 부재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중국 철학은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철학사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철학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사상사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모아서는 두 가지 면인 거죠. 하나는 철학이라고 하는 좁은 관점에서 보지 않고 철학을 좀 넓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철학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포색 포함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뭐 다양한 문화나 아니면 다양한 주제들을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면입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좀 걸쳐 있죠. 분과별을 보면 이제 중국 철학이라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은 좁은 의미에서 철학에도 들어가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종교에도 들어가고요. 또 어떤 거는 문화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좀 느슨한 의미로 철학사라는 표현보다는 사상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분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목이 중국 사상사인데요. 뭐 철학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요. 이제 중국 역사를 조금은 한눈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뭐 저 먼 옛날에 고대 왕조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해서 3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통 은나라는 우리는 은나라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제 나라를 표현할 때 상나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나라는 수도 이름이고 원래 국명을 상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은주 혹은 하상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뿌리를 아주 깊은 데서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과서적으로는 몇 년에 하나라가 생겼고 뭐 은나라가 몇 년에 생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자의 시선에 봤을 때는 역사 기록이 불분명한 시대이긴 합니다. 고고학의 영역에 있는 시대고 보통 철학의 영역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주제들이 이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시대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대가 요 정도 시대가 됩니다. 이후에 보통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춘추 전국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합한 말입니다.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무너지면서 여러 나라로 갈리고 그 나라들이 다투는 시기죠. 이 시기를 상당히 재밌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사성어가 이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진한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춘추 전국이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근데 진나라의 통일 이후에 진나라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아주 짧게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한시기, 그 진나라와 한나라를 철학에선 같이 묶어요 보통이요. 그래서 진한대제국 뭐 이런 표현이 5장 제목에도 실려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어지러운 시대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남북조 시대 혹은 육조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혼란기가 있고 이 시기에는 철학사적으로도 약간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수당 시기. 근데 수나라와 당나라가 연이어 등장하긴 하지만 수나라가 거의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나라 시대라고 이 시기를 많이 얘기하고요. 당나라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를 또 다시 한번 철학에서는 많이 묶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요 구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은주 3대 시기에 다루는 책들이 이 책에서는 경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보통 철학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책들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이 주역이죠. 이 시기의 텍스트가 하상주 혹은 하은주 3대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춘추 전국 시기가 제자백가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들의 시기가 춘추 전국 시기라고 보통 보면 되고요. 지난 시기는 철학사적으로 보면 유가가 보통 관학이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백가로 여러 가지 학문이 있었는데 그 학문들 가운데서 유학이
국가 통치 철학으로 수용되는 시기가 한나라 시기이고요. 한나라 내내 유가의 시대가 쭉 진행이 됩니다. 남북조 시기는 보통 이제 유가가 관학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보통은 도가의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학파라는 뜻입니다. 이 도가가 원래는 제자백가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도가라는 표현도 쓰고요. 신도가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또 현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당시에 있었던 철학적 탐구나 관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약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상대주의적이거나 염세적인 철학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조 시기에 불교가 수용되면서 당나라는 불학의 시대입니다. 당나라는 불교가 아주 융성했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양한 불교 경전이나 텍스트들이 이 시기에 다뤄주거나 이 시기로부터 많이 융성합니다. 자, 이렇게 도가와 불가의 시기를 거쳐서 송대에 오면 이 시기가 바로 다시 한번 유학이 이제 융성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신유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리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이 성리학을 신유가를 크게 발전시켰던 사람이 주이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원래 의미는. 근데 그냥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신유가, 성리학, 주자학 넓은 의미로서는. 그래서 유학이 다시 한번 수용되고 발전되는 시기고요. 이 송나라 때 유학을 조선 시기 학자들이 수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는 각각 양명학과 고증학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양명학은 왕양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전시켰던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증학은 예전에 있었던 이제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들을 고증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면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낯설고 오늘 들어봐서는 어지러울 텐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졌던 시기고 그리고 진나라와 한나라 이후로는 유학이 통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이후에 도가와 불가가 더해지면서 뭐 신유가 혹은 성리학이라고 학문이 만들어지는 이런 발전 단계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세계사인가 할 때 이때 그 한나라 이후의 유가를 훈고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순서로 뭐 이제 유학이 발전한다. 뭐 이런 거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시대 구분, 역사 발전이 보통 중국 사상사를 서술하는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책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머릿말을 가보죠. 그 머릿말에서는 이 책이 이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읽으려고 했던 게 펑유란의 간명한 중국 철학사라고 있습니다. 이 글은 40년대에 출간된 책인데요. 영미권 독자에게 썼던 책이고요. 이 책이 상당히 교과서적인 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펑유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을 처음 썼고 중국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책이 거의 교과서적으로 지금도 읽히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간명한 중국 철학사가 있다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빌려보시면 혹은 찾아보시면 되게 무지막지한 책입니다. 엄청 두껍고요. 철학을 공부한다면 이 책을 보통은 많이 보죠. 그 이외에도 이제 노사광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고요. 혹은 이택후
오늘날은 리쩌허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중국 철학사가 나중에 책 찾아보시면 통사로 몇 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은 통사로 읽으면 꼼꼼하긴 한데 한 번 읽을 생각하면 몇 달을 잡아야 됩니다. 힘들죠. 그리고 지금 머릿말에 소개하고 있는 가노 나오키의 책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하신다면 한번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고요.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 책도 있지만 중국 정치사상사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책이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소공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아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류전화의 책이 2권짜리인가 3권짜리로 한 이만큼 볼륨이 번역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김영민 선생이 중국 정치사상사라는 아마 제목으로 또 책을 내셨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 사상사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돌아가거든요. 왕조사와 함께 철학사를 나눈 이유도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사라고 하는 책과 정치사상사라고 하는 책이 크게는 넓은 의미에서는 구분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죠. 조금 더 다른 관점이 있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제국을 움직인 4가지 힘.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책은 아니고 3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실 이 책도 일본에서 출간됐을 때 번역은 중국 사상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제목이 중국 제국을 움직인 4가지 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통사로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모리 미키사부로 책도 제가 말씀드렸던 왕조사 변화를 그냥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 책은 왕조사 변화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철학사를 4단계로 좀 구분했어요. 혹시 한 권을 더 읽어야 된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머릿말 내용에서 2가지 점을 일단은 이분이 짚어줍니다. 첫 번째, 경학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경학은 경전에 대한 학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경전들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저자는 이것이 이제 경전으로만 보기에는 오늘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5경이나 13경과 같은 경전에 대한 학문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3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이 3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시경, 서경, 역경을 3경이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2개가 나중에 더해집니다.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와 얘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더해지고요. 이게 5경이 됩니다. 이 5경은 나중에 되면 책에서도 다룰 건데요. 지난 시기에 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텍스트 전문가들을 국가에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세계사 공부하시면 들어봤을 겁니다. 박사 제도, 5경 박사 이런 게 이 텍스트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 5경이 나중에 막 분화가 됩니다. 여기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9경이 되고요. 더 들어오고 그래서 주석도 생기고 이게 나중에는 13경이 됩니다. 13경, 9경을 다 제목을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게 5경에서 더 더해진 거다. 하나를 더 아셔야 된다면 사서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서는 4권의 책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이야기하죠.
이 텍스트를 정리한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희입니다. 주자학의 텍스트고 원래는 오경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경이 중요하다가 오경이 더 확장된 게 13경인데 송대에 이르러서는 주희가 사서를 이제 주창하면서 사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사서 오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서 오경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많이 편하냐면 사서 삼경이라는 말이 더 편하죠. 무슨 얘기냐면 오경 사서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사서가 먼저 되니까 사서 뒤에 오경 가운데 두 개가 떨어져 나가서 사서 삼경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보통 고전 공부한다고 할 때 요거 공부합니다. 사서 삼경 이거 공부하는 거죠. 여기에 노자, 장자 정도가 더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는 경악만 다루지 않겠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뭔가 의미 있는 철학을 위해서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죠. 두 번째로는 정치사상이나 경제사상을 좀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관점은 어떻게 이 사람이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철학적 배경에서 보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 들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약간 추상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요거는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중시해서 설명했다. 이 불교를 사실 철학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국 철학사의 세 기둥으로 유가, 불가, 도가를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가의 흐름 안에서 도가가 더해지는 게 대부분의 서술입니다. 근데 이분은 중국 불교를 좀 강조해 서술했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의 특징이 있다. 그거는 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머릿말에서는 이러한 이제 차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장과 2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